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은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아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 젊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네. 한정우 대표님, 네. 박효성 대표님. 예, 박수. 예. 예, 제목이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아이라는 좀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 같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네. 혹시 한정우 대표님이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아이라는 네.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작업 치료를 전공을 했고요. 그 치료사 일을 계속 해왔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한 6살 아이를 한 명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커서 12살까지 저랑 계속 치료를 하면서 시간을 계속 보냈었죠. 근데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예요. 발달 장애 아이였고, 부모님이 두 분 다 공무원이셨고요. 근데 이게 불과 한 2년, 3년 전에 여름 때 되게 더웠을 때 아이가 더우니까 잠을 잘 못 자니까 엄청 뒤척이고 뭐 어느 날은 화장실 바닥에 자고 어떤 날 베란다에 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엄마 아빠는 또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아이한테 빨리 자라고 혼내고 그리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아이를 찾아서 이제 깨워서 학교를 보내려는데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내려가니까 아이는 이제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는데 이제 후송해서 아주대병원에서 이제 하늘나라를 갔는데요. 그 친구를 제가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저와 함께 보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안 돼, 하지 마 예요. 이제 치료하다 보면 아니야, 하지 마, 이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항상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인생의 절반을 그렇게 살다가 갈 거였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한 거였나? 부모님은 또 어떻게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문자로 이제 친구 하늘나라에 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장례식장도 갔었는데 부모님이 뭐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러긴 했는데 잘 돌봐주셔서 마음이 되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런 제가 했던 것들이 이게 정말 유의미한가,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치료 업무 외에도 우리 사회의 문화나 제도나 인식의 변화가 되게 필요하겠다. 그 친구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했었으면 뭘 했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게는 1층 아파트를 배정해야 되나? 아니면 완전문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부모님이 휴가를 했을 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그 친구에게 좀 다양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나? 라는 이제 생각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치료도 당연히 물론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이제 계속 교육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이제 그 친구들을 받아줄 준비를 전혀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나와서 이제 이렇게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직업도 되게 중요하니까 직업에 관련된 일도 만들고 있고 치료에 관련된 일도 부모님들이 부담을 좀 줄이는 일도 하고 싶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발달 장애인이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일들을 만들어내고 기획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네. 마음속에 품고 사는 아이가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먼저 6년 동안 그 아이를 치료하고 네. 같이 살았는데 네. 그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그렇죠. 거를 계기로 해서 네, 맞습니다. 본인의 어떤 내면적인 갈등, 네. 또 이게 발달 장애인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네, 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장애인의 종류가 여러 네.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네네. 그죠? 또 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발달 장애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네. 어떤 분들을 발달 장애로 네. 하시는 건지 그거를 한번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애 인구는 전체 인구를 100으로 보면 장애 인구는 한 10%, 10명 정도가 장애 인구고요. 또 장애 인구의 또 10%가 발달 장애예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생각하면 이제 신체가 불편해서 대부분 휠체어를 타거나
뭐 시각이 안 보이거나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발달 장애는 이제 자폐성 장애랑 지적 장애를 합쳐서 발달 장애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어려움보다는 사회적인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적응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걸 발달 장애라고 하고 있고요. 발달 장애인을 우리가 탁 생각했을 때 뭐지라고 생각하면 좀 이제 대중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이게 좀 딱 맞는 건 아닌데, 자폐성 장애는 이제 마라톤의 영화 주인공이 자폐성 장애 네. 생각하시면 좀 와닿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적 장애는 이제 7번 방의 선물 영화 보면 이제 그게 또 지적 장애인을 형상화해서 만든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딱 자폐성 장애이다, 지적 장애인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사람이 다 개개인이 다르듯이 발달 장애인도 개개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중증 장애가 있고 경증 장애가 있고 자폐성 장애는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발달 장애라고 했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 사람이 발달 장애하면 그 인식이 되게 깊게 바뀌는데, 발달 장애는 너무 다르다, 너무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발달 장애인만 유일하게 장애 인구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지체 장애인, 우리가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은 우리가 이제 뭐 의료 체계나 이런 게 좋아지면서 많이 계속 줄고 있고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발달 장애는 사실 선천적인 부분이 굉장히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발달 장애는 좀 늘고 있는데, 이게 는다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그 발병률이 높다라기보다는요, 예전에는 그냥 발달 장애가 있어도 집에서 대부분 케어를 했을 거예요. 그냥 데리고 있고 안 나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계속 조기 발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그런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근을 하니까 이제 많이 나오죠. 지역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수치가 계속 느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 수가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지체장애인이나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이제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많이 이제 뭐 투쟁을 한다던가 뭐 사회활동을 통해서 많이 자기의 개선이 되고 있는데, 발달 장애는 자신의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이제 현한 상황이나 이런 것도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저 같은 발달 장애 관련 종사자나 부모님이 나와서 이제 많이 의견을 표하시죠. 그래서 발달 장애는 장애인 부모회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부모들이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제가 느끼는 거는 이야기를 전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당사자가 아니고 한번 거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에 관련해서는 표가 있는데 표가 없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지원 체계나 이런 것들이 발달장애인법이 또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아직은 굉장히 조금 미숙하고 이제 시작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도 불의의 사고로 다치면 장애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이 발달 장애는 그렇게 나중에 정상인이 그 발달 장애인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태어날 때부터 발달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는 맞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선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평생을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건데, 특히 이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의사 표현을 못하거나 남 앞에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지 이제 전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니까 이제 꿈틀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네. 지금 하고 계신 걸로 되는데, 그래서 꿈틀 협동조합이 이런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들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꿈틀 협동조합은 처음에 6명의 치료사가 만들었습니다. 6명의 치료사가 모여서 발달장애인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치료를 계속 받거든요. 굉장히 높은 비용을 내면서 치료라고 말은 하지만 뭐 언어치료, 뭐 감각통합, 특수체육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인지학습. 근데 어찌 보면 교육이죠. 계속 특수교육을 받는 거고요. 그 비용도 되게 높고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치료사들이 계속 자주 바뀌기도 하고, 뭐 치료사들은 이제 이게 요즘 주변에 보면 아동발달센터들 되게 많은데, 그런 데들은 대부분 한 명이 운영하면서 그냥 치료사 고용해서 치료 비용에서 나눠 갖는 구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치료의 질도 조금 낮아지고 또 비용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서 6명 치료사가 모여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포매실동에 꿈틀 아동발달센터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제 부모님들이 내는 치료 비용을 조금 낮추는 걸 해보고 싶어서 경기주택도시공사랑
협약을 맺어서 광교 청년행복주택에 들어가서 치료 비용을 좀 낮추면서 거기도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는 이제 동탄에도 공간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치료 기반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사들이 제일 많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발달장애 아동기부터 저는 성인기까지 생애 주기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성인기에는 이제 직업이 되게 중요하니까 일자리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신 대표님을 설득을 엄청 했죠. 저랑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꿈틀 식품 공장을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 식품 공장에서는 수익이 나면 이제 치료실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치료 비용을 좀 낮추는 걸 더 하고 싶고, 저는 지역사회 내에 계속 이제 치료실이 가까운 곳에 안전한 곳에 낮은 비용으로 들어가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복지관도 그런 걸 하는데, 복지관은 비용이 싼데 대기가 2년, 또 하고 1, 2년 후에 또 나가야 되고 뒤에 순번이 있으니까,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복지관 종사자들, 치료사들은 거기서 연차만 쌓고 나오고 이런 현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치료사들이 굉장히 처우도 좋게 해서 선생님들이 좀 열의를 갖고 좋은 프로그램 계속 만들어내게끔 하고 싶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비용을 좀 감소시키는 걸 하고 싶은데 치료 사업만으로는 너무 제한이 크니까 식품 관련된 사업을 연계해서 이제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봐왔던 친구들이 나중에 직업도 가질 수 있게 연계를 하는 게 또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수익을 내면 또 아이들 위해서 계속 투자되는 형태로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은 게 그게 꿈틀협동조합이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요 꿈틀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처음에? 처음에는 2016년도에 시작을 2016년도에? 했고요. 그 예. 전부터 한 15년도부터는 계속 이제 협동조합 관련해서 네. 많이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자,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호매실에 꿈틀 아동센터가 있고요. 네. 또 지금 광교에 광교에도 있고, 동탄에도 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요 세 가지의 그 내용을 잠깐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틀어주세요. 예.
자, 이제 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보니까 그 아까 치료사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이제 저 치료사 분들은 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발달 장애인들이 오면 네. 그 친구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치료나 교육을 하게 되면 네. 뭐 상태가 개선이 되나요? 정상인 상태로 어느 정도 개선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을 받으면 사회에서 적응하는 게 훨씬 좋아지긴 하죠. 반복적인 교육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직업도 근데 장애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너무 중증인 친구들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죠. 그렇게 해서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아이들 교육이 반면에 부모님 교육이기도 해요. 양육에 대한 훈련이기도 하고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키는 거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인 걸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도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야지 계속 적응해서 만들어 가는데 이게 계속 교육을 받지 않고 방치된다라고 하면요, 이 아이는 계속 혼자 계속 자기 자극만 추구하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겠죠. 사실 제일 빠른 거는 이렇게 의사소통보다 툭 치는 게 되게 빠른 전달이거든요. 그냥 본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폭력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인 부분도 되게 본능적이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도 케어가 잘 안 돼서 하루 종일 자위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알려줘야 되고 또 다르게 풀어내는 방법이라든가 신체 활동도 계속 연습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인간 발달은 대부분 대동작, 소동작, 협응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발달이 계속 자극이 되고 연습이 되지 않으면 대동작만 쓰는 거예요. 힘만 되게 엄청 세주고 덩치도 커지고 그러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부모님이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에. 그래서 발달장애인 이렇게 검색 기사 해보시면은 그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가 죽이고 따라 죽는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극단적인 선택. 네,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아이 있을 때도 하루만 있어도 너무 힘든데 그 성인이 되고 자기보다 힘도 세고 커지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라든지 케어라든지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치료자들과 같이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양육의 동반자 같은 역할이죠. 옆에 계신 우리 저 박효상 사장님은 두 분이 친구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한 살 많은 선배님이시고. 후배. 아, 그러시군요. 선배이죠. 예,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네. 이제 어차피 이 친구들이 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끌어올려서 예. 건전한 직업을 주는 건데, 예. 이런 그 장애인을 안 쓰잖아요. 그죠? 예, 더 깊이 하시죠. 네. 특히 이건 뭐 지적 장애이니까 더 쓰기 어려운데, 예. 어떻게 이게 이런 그 발달 장애인을 같이 그 직원으로 고용하게 해서 이게 좋은 일을 하게 된 그런 어떤 그 결심을 하게 됐는지 한번.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좀 깊이 하게 되고 저도 이제 한 대표가 말했듯이 장애인이 이런 사람일 때 솔직히 이렇게 잘 들어오지도 않고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흐르게 됐는데 이제 한 대표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혼자 느끼다 보니까 한번 괜찮은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 어느 누구나 나 좀 저 사회에 좋은 일 하고 싶은데 이런 거는 가슴속에 좀 품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좀 많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이렇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을 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구나. 장애인분들 고용했을 때 좀 섬세함도 있고요. 일반 이제 정상인들보다는 섬세함도 있고 좀 행동은 느린 거에 비해 이분들 충분히 이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됐고요. 저희는 앞으로 지금은 소수 인원으로 하겠지만 점점 더 인원을 더 늘릴 생각이고요. 저희가 상황이 맞는다면 장애인 표준 작업장도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한 명 한 명 차근차근 해서 저희 사업도 크게 큰 만큼 이제 지금은 미비하게 꿈틀동조합에 도움을 되고 있는데 사업을 많이 확장된다면 정말 한 대표가 원하는 그 길에 같이 발맞춰 가고 싶은 게 제 다른 사업 이치입니다. 원래 저 박 대표님은 그 양념류, 예, 그죠? 예. 뭐 고춧가루라든지 예.
이런 뭐 들깨 이런 양념을 이렇게 유통하고 제조하고 했던 회사가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꿈틀식품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동광방앗간으로 해서 구매탄 시장에서 이제 부모님이 한 20년 정도 운영하셨던 거를 제가 올해 한 14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가업을 물려받고서 저도 이제 나이가 너무 어렸을 때 시작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한 대표를 만났고요. 한 대표가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같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냐, 같이 나가고 싶다. 근데 또 이제 제가 가질 수 없는 부분들 한 대표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사업 파트너로 하면 너무 재미있고 앞으로 젊을 때 좀 더 이렇게 희망되고 어떤 제가 바라는 이제 사업의 스케일이나 이런 거 있는데 같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선 제일 먼저 생각을 가져서 한 대표랑 같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기 발달 장애인이 고용이 되면 예. 그 작업을 도와주시는 서브 인원이 또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예. 근데 그런 인건비는 국가에서 이렇게 좀 지원이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주 두 분이 굉장히 어려운 결심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수원에 그 이렇게 저기 발달 장애인을 치료하는 그 치료 공간이 네네. 지금 사립인 거잖아요. 네네. 사립입니다. 이런 공공기관은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지금 수원에서 복지관이 있죠. 장애인 복지관이 두 군데가 호멜실이랑 수원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요. 거기 말고서 공공에서 하는 거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치료 서비스를 직접 하진 않으니까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두 군데는 네. 장애인들이 다양한 장애인들이 네네. 섞여져 있기 때문에 네네. 발달 장애인은 거기서도 좀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어떻게? 그렇진 않고요. 언어치료나 감각통합 이렇게 치료실을 운영하는 그런 복지관은 거의 발달장애인만 치료실을 이용하고요. 그렇군요. 네, 지체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은 병원이나 재활 쪽으로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거고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뭐 언어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건데 부족하죠.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학교에 되게 하고 싶었어요.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데 공간을 이제 학교에서 내어주면 거기만큼 안전하고 아이들이 끝나고 바로 올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네. 그 혹시 이 수원의 발달 장애인이 몇 명인가에 대한 뭐 이런 통계는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고요. 그냥 모두 한 10% 정도를 생각하니까 처음 네. 126만 우리가 그 정도 되면 거기에 한 10% 정도라고 대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12만 정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한 10%, 한 1%? 10%가 장애인이니까 1%로 생각하시면 한 만 명이 넘다는 네, 맞습니다. 얘기는 훨씬 넘죠. 그러면 만 명이 네. 이 친구들은 학교를 어떻게 다니나요? 학교를?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장애 정도가 심하면은 특수 학교를 가고요. 특수학교. 우리 수원에는 자해학교, 네. 그다음에 서강학교, 아름학교 세 군데가 있고요. 세 군데. 네. 그리고 이제 장애 정도가 이제 일반 학급에서도 어울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일반 학교의 특수 학급. 그래서 통합교육을 받고 특수학급 형태로 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려면 이제 장애 진단을 받고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면 이제 학교 위치를 자기가 이제 선택할 수 있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특수학교를 갈지 학급을 갈지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이제 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네. 치료를 위해서 별도의 치료 공간이 있어서 네. 이렇게 보조가 쭉 돼야 되는데 네네. 이제 이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는 발달 장애 이 아동을 케어할 때 이 부모가 부자가 아니면 네. 굉장히 그 애들을 키우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일단 치료 비용 자체가요. 저희 치료실도 한 회에 지금 45,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 한 회라는 건 40분 수업하고 10분 상담이 45,000원이에요. 근데 저희 치료실도 높은 비용은 아닌데 이제 계속 치료 비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좀 낮추고 싶은 게 목표이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으니까. 근데 치료 비용이 한 회에 대부분 평균 한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요. 하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치료 과목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못해도 한 두세 개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요. 그럼 비용이 뭐 월 평균 한 6, 70만 원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아예 하는 것마다 또 다르겠죠. 하는 것마다. 근데 그게 이제 학원 같이 생각합니다. 학원처럼 아이들 교육은 사교육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부모가 부담하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원은 사실은 그 아이가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네, 네.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자기가 직업을 갖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데,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이 되면 더 막막한 거예요. 성인이 되면 끊기니까요. 학교에서 어떻게든 데리고 있었는데 성인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갈 곳도 없고 직업도 없으면 나중에 뭐 보호시설을 간다고 해도 잘 안 받아주기도 하거든요. 셀프 케어 이런 게 잘 안 되면은.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더 막막한데, 그 과정까지 비용도 엄청 써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맞벌이가 힘들어요. 한 명이 데리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그 맞벌이에서 학원을 보내는 개념과는 또 다르거든요. 이게 계속 부모님 한 명은 데리고 와야 되고, 치료실을 기다렸다가 끝나고 또 데리고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 외벌이로 하고 또 이제 뭐 6, 70만 원 이상을 계속 쓴다고 생각하면 비용이 되게 부담이 크죠. 엄청 크죠. 그리고 제가 이게 되게 생필품처럼 생각하는 건요, 치료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저희 센터는 그 학원의 그런 업종 업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운영 정지 이런 건 없었어요.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때. 근데 코로나 때도 학교 안 가고 어린이집 안 가는데도 치료실은 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느끼는 게, 아, 이게 되게 안 하기 어렵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엄마들이 사실 이걸 안 하면은 어떻게 케어할지도 좀 어렵고, 계속 이 아이도 또 계속 집에만 데리고 있기 어려우니까, 코로나 시기 때 사실 발달장애인들 사고 진짜 많았어요. 어디 나갈 수 없고, 마스크도 좀 쓰기 어려워하는데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폭발, 뭐 스트레스는 어떻게 표출을 못하니까 폭발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사고 많았죠. 성인들도 사고 많았고. 그래서 지금 현실은 사실은 부자들은 그냥 치료실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면은 케어가 될 텐데,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더 힘들고요. 그리고 진단을 받으면 월 22만 원씩 바우처가 나오긴 해요. 국가에서. 네,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 주는 바우처가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월 1회만 치료하더라도 그 비용을 넘어가니까, 주 1회씩만 하면 뭐 훨씬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비용도 높고, 어쨌든 지금 생태계 자체가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다 부모의 책임을 하고, 제가 다른 데 가서 이제 뭐 사업 발표나 이렇게 내용 보고할 때 항상 첫 문구가 왜 부모의 책임입니까? 라고 시작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세금 내고 있고, 똑같이 교육에 받으려는 당연히 의무 교육도 있긴 한데, 발달장애인 그 예전에 서울에 특수학교 지을 때 부모님 막 무릎 꿇고 반대하는 이런 건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내가 세금 내고 이 나라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이런 걸 모든 걸 할 수 없고, 왜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힘든 환경이 되어야 되는 게, 저는 좀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하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지역사회에 나오는 것들을 계속 연계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여기 꿈틀 협동조합 여기에서 발달장애인들 고용해서 치료하고 했을 때, 그 중에 그래도 우리 저기 박효상 사장님의 취업된 친구는 네. 상당히 그저 약간 양호하다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거기 그 취업한 친구는? 찬희 씨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이 씨는 나이는 20대 중반 정도고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 형이 있는데 형은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목사 이게 신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가정은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인데, 가정적으로는 이게 좀 암담하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가끔씩 뭐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하는 건 이제 본인 위주인 생각은 많이 같더라고요. 갔는데 그 위주 안에 이제 어머니는 꼭 껴있고 형은 꼭 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어머니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제 저희 하시는 차인 씨는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든 영위를 해야 되고, 돈을 번 걸로 나는 이 돈을 모아서 이제 뭐 어느 어머니랑 어떤 좋은 아파트를 가고 싶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한테 어떤 걸 대접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 이분들도 별 다를 바가 없구나, 이게 굳이 선을 긋고 색안경을 끼고 만날 필요는 없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껴가면서 더 친분을 쌓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찬희 씨는 그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으세요. 지적장애이신데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었고, 저희 기관에 오기 전에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도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는 의무 고용이 있으니까 하는데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데도 거기서 한 3년 넘게 일을 했었죠. 근데 한 번도 커피를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 이제 다른 업무들 위주로 이제 뭐 쉬운 업무들, 청소하는 업무나 이런 걸 했겠죠. 근데도 거기서도 근무 시간 4-5시간 됐었을 텐데 이번 코로나 때 거기서 이제 조금 잠깐 좀 쉬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알겠다고 쉬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좀 길어지니까 비장애인을 고용을 한 거예요. 장애인분이 나오시고 이제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퇴사 처리해줘라 했고요. 저도 이분을 알게 된 건 이제 시청에 이제 공무원분이 이제 얘기해 주셔서 고용할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제 과정이라서 사실 부담이 크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그러면 교육 과정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들어와서 했었고요. 차인 씨는 이제 발달장애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경증이기도 하지만 저희 어쨌든 식품공장에 와서 저희 식품공장 멤버들이 또 다 젊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뭐 형 동생 하면서 어울리는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8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니까 훨씬 부모님도 좋으시죠. 부모님도 훨씬 좋으시고, 네, 그런 환경이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만 놓고 봤을 때 직업이 가지는 의미도 있지만 그의 가정을 놓고 봤을 때는 직업이 가지는 건 정말 커요. 왜냐면 그게 아니면 이제 한 분이 계속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장애인 고용을, 아까 장애인 표준사업장 얘기를 했었는데, 장애인 10분 이상 고용해서 이제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의무고용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100인 이상 사업장은. 거기에 이제 의무고용을 안 지키면 고용부담금 벌금을 내고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기업들이 이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면 저희의 뭐 물건을 사준다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준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 벌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가 있어서 저는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고용을 더 늘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면 계속 이렇게 흘릴 수 있는 생태계를 민간에서 계속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이제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학교 공간이 지금 학생 수가 줄면서 공간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공간을 아이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 만드는 걸 하고 싶고, 그런 것들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인가요? 작년에 우리 한용호 대표님이 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초청을 해가지고 젊으신 그 벤처 하시는 청년들 거기에 이렇게 끼셨더라고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한 몇 분이 모셨습니까 그때? 그때 인원수가 엄청 많긴 했는데요. 그래도 수원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가신 거 아니에요? 수원에서는 그랬던 것 같고요. 좀 젊은 친구들 중에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도 어떻게 초청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초청돼서 소상공인 이제 자영업자분들 이렇게 같이 간담회 형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했는데요. 물론 뭐 가서 한마디는 못했고요. 거기 지정된 자리와 지정된 곳에 있어서, 근데 소중한 경험이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건, 거기 대통령님도 계셨지만 이제 다른 장관님들 오셔서 이 문제점 얘기하면 그 안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훨씬 이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보니까 우리 추석 그 무렵에 참기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참기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가위 선물로 했는데 맞습니다. 수원 화성 요 그림이 있고요. 요 안에를 보니까 아주 이게 국산 참기름이랑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엄청 비싸죠. 국산 참기름 비싸고, 저도 좀 먹어봤는데 아주 참기름이 고소합니다. 근데 요거를 보니까 요걸 디자인하신 분이 똑같은 이 장애를 갖고 계시는 수원의 유명한 디자인 분이 이렇게 요거를 우리 꿈틀 위해서 디자인을 시사하셨다고 디자인 이렇게 했고요. 요게 우리 화성을 펜으로 그린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지금 우리 박효상 사장님의 거기 공장에서 이렇게 생산한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그 디자인이 멋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런 생필품을 우리
같이 꿈틀 협동조합에서 만들어서 네. 이제 판매하는 거를 좀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이 몇 개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저희가 화성 시리즈로 해서 참들기름을 좀 용량별로 하고 또 그림마다 조금씩 다르게 지금 기획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지금 참기름, 들기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고춧가루 만드는 게 직접 제조하는 게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고춧가루를 활용해서 닭갈비 밀키트 제품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커피 매장이랑 같이 협업해서 커피 티백 제품 만드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식품군으로 해서 이제 라인업을 계속 넓혀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참기름은 굉장히 고가거든요. 사실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싼데 작지만 되게 비싸요. 왜냐면 국산이라 비쌉니다. 국산이라 굉장히 네. 비쌉니다. 비싸기도 하고, 네 원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용인데 저희가 그런 라인업이 있는 반면에 조금 저렴한 라인업도 좀 만들어서 다양하게 조금 식품군으로 넓혀갈 계획을 갖고 있긴 합니다. 저희 이번에 르네상스 포럼이 네네. 요거를 좀 많이 팔아줬습니다. 네, 많이 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리 좋은 일을 통해서 네.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거를 누구나 뭐 보면 어려운 거를 그냥 손 벌리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여기는 이걸 비즈니스로 네네. 이용을 해서 맞습니다. 정당하게 사회 공익적인 내용을 비즈니스로 해서 이용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꿈틀이 어떤 향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비전 네네. 뭐 네. 이런 게 있으면 약간 말씀해 주시죠. 일단 공장 현황을 먼저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공장 지금 예, 저희는 지금 화성 봉담에 한 120평 정도의 공장 운영 중인데 임대로 되어 있고요. 이제 내년 초 한 3, 4월쯤에는 안성에 공장을 건축을 해서 저희 이제 자가 공장으로 운영해서 햅삽으로 인증을 받아서 이게 나갈 생각이고요. 저는 항상 이런 인터뷰나 뭐 항상 한 대표랑 얘기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은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한다 이런 기업이다라고 알리는 것 같아서 전 그게 이제 반대로 싫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 내가 왜 알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는 고춧가루랑 기름을 생산하는 업체고 직접 제조하는 업체인데 저희는 장애인을 고용하니까 저희 물건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건 구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저렴한 다닐 수도 있는데 구걸이고 뭐 아까 한 대표가 말했지만 어떤 기업에서 뭐 장애인 고용을 안 하니까 그대니 저희 물건 써주세요. 이건 구걸이거든요. 이런 제도를 사용한다고 한 대표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희는 반대로 단가, 뭐 퀄리티, 제품의 이런 상품성을 가지고 저희는 다른 업체와 싸워서 분명히 이길 자신도 있고 또 항상 말하지만 저희는 꿈틀 식품인데 꿈틀 협동조합을 이렇게 앞에 내놓고 저희는 뭐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입니다 라고 내놓고 홍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꿈틀 식품 거기 물건 좋더라 제품 좋더라 뭐 이게 뭐 패키지나 뭐 이런 제품이 좋은데 알고 봤더니 이런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다. 참 착한 일과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게 저희 가장 기본적인 쟁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하기 전까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분들 만났을 때 뭐 하는 곳이에요? 우선 저는 상품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하니까 힘들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뭐 잘 돼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반감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뭐 고용하든 말든 내가 잘하고 영업만 늘리고 매출 높으면 장애인은 내가 알아서 고용할 텐데 그렇다고 본인들이 우리 물건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주기적인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타깝게 볼까 이렇게 안쓰럽게 볼까라는 거에 전 좀 이렇게 반감과 이게 오기도 생기고요. 네. 이제 공장 안성으로 건축하고 하면 저는 이분들의 걱정과 이런 거 전혀 다르게 충분히 저는 이제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어도 한 중소기업까지는 올릴 수 있는 야망과 뭐 꿈찬 희망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이제 관점이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 일반 기업과는 좀 다르죠. 저희는 저희 꿈틀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익 모델을 만든 형태예요. 네. 대부분 다른 기업들이 사회공헌이나 이런 쪽은 자기네 수익이 내는데 이걸 좋은 사회로 써볼까? 이런 취지로 가는데 저희는 거꾸로 이걸 생존시키기 위하다 보니까 수익 모델을 붙여야겠다라는 계획을 했고 그래서 박규성 대표님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여기는 정말 수익 모델
기획을 갖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사실 발달장애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걸 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도 하지만 지역사회에 계속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지역사회 여기 르네상스 많은 회원분들이 같이 협업하자 그러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협업이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히 내 공간이 있거나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이 기획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볼까? 행사를 만들어 볼까?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발달장애인이 이렇구나, 잘 모르는데 아 이런 거 있구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알리는 역할을 저는 주되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면 정말 더 좋을 것 같고, 또 기업이 성장할수록 저희는 목표하는 바가 같이 살아가는 이걸 만드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저희는 비영리법인은 아니거든요. 저는 어쨌든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이잖아요. 영리 수익을 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기부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는 저희가 잘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 만들어서 그게 팔리고 또 이걸 계속 선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형태로 이런, 사실은 발달장애 치료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해요. 네. 정부에서 감당해야 될 일인데 네. 그게 정부에서 지금 감당이 전체가 안 되니까 민간 영역으로 그냥 우후죽순 사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꿈틀은 사실 중간 다리 역할이라고, 좀 하이브리드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할 때 부담 없이 잘 만들 수 있는 과정들, 또 민간 영역에서의 강점들이 있거든요. 경쟁력도 있고 좋은 서비스 만들어내려고 발전도 하고 있고. 근데 비영리법인이 가진 강점도 물론 있지만, 저는 약간 계속 거기는 발전이 좀 더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조금 계속 좋은 서비스, 좋은 것들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고요. 그렇게 16년도에 시작해서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성장이 굉장히 빠른 편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팀원들이 한 30명 이상 지금 늘어서 계속 이제 점점 규모가 있다 보니까 다른 문제 이슈들을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계속 영향력 있게 더 만들어내고, 좋은 것들 기획해내고, 르네상스 포럼 회원님들과도 같이 하고 싶고, 그런 것들 계속 만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발달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쭉 살아오셨잖아요. 네네. 그분들을 대변해서 네네. 내가 발달 장애인인데 네.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 요구사항 뭐 이런 게 있어. 간략하게 하고 싶은 거. 네. 그냥 같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 같이. 그냥 똑같이 같이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을 품고 사는 아이는 내가 발달 장애인을 같이 살면서 하늘나라로 보낸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 업을 계속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발달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수원 청년기업 꿈틀 협동조합의 한정우 박효상 대표의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